그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이 자행했던 12.3 쿠데타, 내란죄에 해당하는 12.3 쿠데타를 겪어봤는데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최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그 쿠데타로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실패로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내란죄를 일으킨 이 쿠데타 세력들을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하는 죄로 강하게 처벌하고 평생 감옥에서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쿠데타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12.3 쿠데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상 쿠데타에 대해서 몇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쿠데타를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 나쁜 쪽이 일으킨 쿠데타는 대부분 성공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이제 이래왔습니다. 이 반면에 좀 올바른 쪽에서 잘못된 정권을 엎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무엇이 쿠데타고 무엇이 혁명이냐 라는 것을 규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정변을 일으킨 세력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혁명이냐 쿠데타냐로 나누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처음에 고구려 영유왕 때, 영유왕 24년에 642년인가 그렇죠. 이때 연개소문이 일으킨 정변이 있습니다. 이건 혁명이냐 쿠데타냐, 이 성격에서 연개소문의 정변은 혁명의 성격이 강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연개소문이 제거한 영유왕의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유왕은 그 영양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죠. 그런데 영양왕은 어떡합니까? 바로 그 영양왕이라 그 바로 앞에 평원왕은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섰죠. 오랜만에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하니까 삼국사기 평원왕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원이 통일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전쟁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재신초 선생이 그런 말을 하죠. 동아시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진화, 중원과 우리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내부가 분열돼 가지고 내부 통일에 바쁠 때면 모르겠지만 각각 통일돼 있으면은 붙게 돼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반드시 간도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왕은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당시 수나라 문제가 아주 협박하는 국서를 보내오죠. 그러니까 영양왕은 어떡합니까? 말갈병사 10,000명을 이끌고 요하, 이 당시 요하는 요수죠. 그 지금의 요동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요하가 아니라 고구려 때 요수가 고구려의 국경인데 지금의 하북성 난하예요. 그 요수를 건너가지고 수나라를 선제 공격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쳐들어온 걸 갖다가 어떡합니까? 영양왕이 전부 다 전멸을 시키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영유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는 대당 굴종외교를 하는 게 당나라에 대한 굴종외교. 그래서 그 당시에 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관이 뭐냐면 이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전사한 그 수나라, 당나라 뭐 이런 인물들의 이런 이제 침략군의 시신을 갖다 짜가지고 산처럼 짜가지고 탑처럼 그 쌓아놓은 것인데 당나라 사신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영유왕이 이 경관을 허물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세자를 갖다가 당나라에 보내서 조문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이 이거는 고구려의 국시, 고구려의 국시가 뭡니까? 관교토장 비문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 취교 추모왕께서 창업하신 터전이다. 추모왕께서는 천재지자 하늘의 아드님이시며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따님이시다 라고 한 천자의 제국이고 황제의 제국인데, 영유왕은 스스로 당나라의 제후국으로 스스로를 고구려를 전락시켰다. 이거는 고구려의 건국이념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연개소문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보장왕을 세우면서 고구려의 정체성을 다시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개소문의 정변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에 이제 무신난이라는 게 있죠. 의종 때인 1170년에 일어나는 건데요. 의종 24년에. 이거는 혁명이냐 쿠데타냐라고 하면은 당시 의종을 비롯한 문신들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뚜렷한 목적, 그러니까 이 무신난을 일으킬 때 이들이 고려 태조 왕건의 유시인 북진정책,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이런 이제 그 이념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으면, 군사를 일으켰으면 혁명인데 그렇지 못했죠. 그 직접적인 계기는 뭡니까? 평화시대가 좀 되다 보니까 이 군을 갖다가 마치 문신들의 경호원처럼 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의종이 보현원에 행차를 하는데 이제 수박희라는 걸 시킵니다. 그래서 수박희라는 게 우리 전통 무술인데요. 손과 발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이제 격투기인데, 대장군 이소웅이 젊은 이 장병하고 싸우다가 지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문신이 대장군 이소웅의 뺨을 때리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그전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대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 김부식이 자기 아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 편을 들므로써 이 무신들이 잔뜩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의종이 보현원에 이제 행차하니까 무릇 문관의 탈을 쓴 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데요. 이 무신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려 태조 왕건의 건국정신, 고려의 건국정신을 계승해서,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강역을 되찾는 그런 천자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념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혁명인데, 그렇지 못하고 무신들의 초우, 문신보다 열악한 초우의 반발을 일으켜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일개의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 신종 1년에 1198년인데요. 이때 만적의 난이란 게 일어나죠. 최충원 집안의 그 산호, 집안의 노비였던 그 만적이 보니까 그 당시 무신난 이후에 이의민이라고 있는데, 이의민은 아주 천민 출신이죠. 이 천민 출신이 의종을 죽이고 기세등등하게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는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이건 원래 만적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중국에서 진휴왕이 중원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한 이야기들인데,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혁명이나 쿠데타나 정확하진 않죠. 단지 이제 신분제의 불만을 가지고 봉기를 했다는 자체만 가지고 혁명이라고 표방하긴 힘듭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잘못된 신분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평가를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거사하기로 한 당일날, 원래 그 노비들이 그 체제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한다 그러다가
거사하기로 한 날, 모이기로 한 날, 보니까 원래 약속한 인원의 10분의 1밖에 안 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안 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갖고 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고변자가 나와가지고 만적을 비롯한 뭐 100여 명의 그 로비들은 강에 산채로 수장되고, 이 로비들을, 관련 로비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죠. 근데 이 로비들이 다 이 벼슬아치들의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기 아까우니까 불문에 붙였다라고 할 정도의 사건인데요. 이 만적의 난이 실패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민중사회 관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난이 이제 그 이성계가 주도한 위화도 회군이죠. 근데 위화도 회군의 명분이 뭡니까? 제후에 지나지 않는 우왕이 황제에게 저항한다.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죠. 그 천령위를 갖다가 지금 식민사학자들이 뭐 함경남도 안변이다. 안변에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고려 우왕이 반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SF 소설에 하나 나오는 이야기죠. 명나라가 어떻게 해서 함경도 안변까지 와갖고 천령위를 설치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걸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대학 교수들은 문외아라 그랬죠. 역사 교수들은 이 문외아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령위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신양 남쪽이에요. 거기에 지금도 봉집보라고 있는데, 중국 기록에 의하면은 그 봉집보까지가 고려의 강역이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중국의 명사에. 근데 거기에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 우왕과 최영장군이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인데, 신양까지 우리 땅인데 왜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분야를 일으키니까 이성계가 명나라는 황제고 우리는 제후국가인데 제후가 황제에게 저항하는 것은 반역이다 라는 논리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위화대회군이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세운 것이 조선이란 나라죠. 그래서 조선은 사실 건국 자체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건으로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성계가 요동 땅을, 고려 강역이었던 요동 땅을 포기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 이성계 때도 그 조선은 그대로 고려를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이성계 때도 고려의 북방 강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 그 지금의 신안까지 고려 그 조선의 북방 강역으로 유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 1, 2차 왕자의 난인데요.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계기는 왕위 계승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태조 상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이제 막내인 방석, 그러니까 당시 이성계에게는 그 부인이 2명이 있었죠. 한 부인은 향초, 고향에서 얻은 그 부인이라 그래서 향처라고 하는데, 향처로 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6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처, 그 개경 서울에서 얻은 왕비로서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는데, 이 강씨 소생의 2 아들 방번과 방석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방석을 후계자를 삼으니까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방원이 태조 7년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 정도전 계열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 이제 왕자의 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건국 초기 때문에, 건국 초에 이걸 갖다가 그 체제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다음에 말씀드릴 뭐 이제 교유정변 같은 것은 이미 세종과 문종을 지나면서 체제가 상당히 안정된 다음에 일으킨 쿠데타인데, 이 왕자의 난은
뭐 건국한 지 6, 7년밖에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 그 윤석열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왕자의 난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은 누구냐면 사실 그 당시 그 이방원이 나중에 태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원의 부인인 민씨예요. 그 당시 이제 정도전 쪽에서 각 왕자나 공신들이 갖고 있던 그 무기를 전부 다 회수하고 그 다음에 사병들을 다 강제로 해체시키죠. 이때 다 해체당했는데 이방원의 부인 민씨가 자기 집안의 간호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몰래 감춰 두었다가 이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시동생들과 함께 그 왕자의 난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민씨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태종이 즉위한 거를 갖다가 공동정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태종의 왕위는 이씨 단독 왕위가 아니라 이씨와 민씨의 공동 왕위로 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종의 아주 냉혹한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태종은 내가 왕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왕된 거는 천명의 결과이다. 하늘이 나에게 왕이 되라고 명령한 결과이고 내가 왕되는 것을 도운 너희들은 다 뭐냐면 천명에 순응한 것이다. 그래서 왕위는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씨는 그렇지 않죠. 공동왕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충돌 발생하는 거는 태종이 이제 후궁을 드리려고 하니까 민씨가 나를 이렇게 심하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민모고 민모질, 이 두 처남들은, 태종의 처남들은 1, 2차 왕자의 난 때 각자 칼하고 화살을 들고 맞서 싸웠던 공신들입니다. 근데 이 공신들을 다 숙청하고, 그 다음에 민무술과 민무회라는 남은 두 처남까지 다 사용시키죠.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이 태종이 자기 처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100분의 1만 닮았으면은 지금 이런 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거는 김건희에게 투표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의 처가에 투표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준수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마치 정권은 당선은 자기가 되어놓고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인 것처럼 행사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12.3 쿠데타까지 일으켜가지고 자기 부인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자신도 불행에 빠지고 이 국가 자체를 이 사회 자체를 엄청난 불행에 빠뜨리고 전 세계적인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호를 문란하게 한 거죠. 그러나 이 태종도 비록 이제 그 당시 북벌을 추진하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는데 조선의 북방강역은 지금의 심양까지라는 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제5년에 김첨이라는 인물을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국경 획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합의한 국경이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심양 남쪽에 이 철령부터 그 다음에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가 조선의 북방 강역이다라는 것을 명나라와 국경협정으로 다시 체결한 그런 공은 있습니다. 그 후에 세종 때 이르러가지고 세종 때는 이제 유학정치 체제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문종이 왕이 됐다가 문종이 병약해서 금방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단종이 왕위에 오르니까 그때 이제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계유정변인데요. 모든 역사서에는 계유정난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낸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다 이거 쿠데타의 성격은 전부 다 정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도 우리는 계해정변,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종 1년에 이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 이 모사들이 당시 좌의정 김종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영의정 황보인도 죽이고, 그 다음에 단종을 협박해가지고 대신들을 궁궐에 불러들이면서, 그 다음에 살쟁부, 생살부를 미리 써줬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인물 중에 생조의 이름이 있으면 살려주고, 살조의 이름이 있으면 다 죽이죠.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는데, 하고 나서 단종을 내쫓고, 세조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세조 2년에 상왕 복위 기도 사건, 그러니까 계층 이제 사육진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세조 2년에 명나라의 사신이 오니까,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가 열리는데, 이때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그 다음에 유흥부 장군이 운검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왕 뒤에 칼을 들고 시위하는 운검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날이 이제 이 한명회나 이쪽 세력에서 김해를 눈치채고, 그 다음에 운검을 폐지하고, 또 세자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 문신들, 성산문이나 박학년이나 이 문신들이 지금 아주 치밀한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연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성성과 유흥부가 그냥 일으켰어야 돼요. 그래서 일으키지 않고 더 정확한 날짜를 잡자 하니까 같이 모의했던 김길이라는 인물이 자기 장인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뭐 사육진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 사육진이라는 것은 생육진인 남효원이 육신전이라는 짤막한 책을 써가지고 6명을 추린돼서 사육진이 유명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이 6명의 신하들보다는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전부 다 빼앗고, 그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세조 측 신하들에게 놀이개로 주는 그런 이제 대변고가 발생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육진을 비롯한 이들이 그날 일으키기로 했으면은 일으켰어야 돼요. 이때 또 만전을 기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육진이 실패하는 바람에 또 우리 역사는 또 한번 이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해서 오래가는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종반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계해정변, 흔히 지금까지는 인조반정이라고 설명을 해 왔는데요. 이 반정이라는 것은 정으로 돌아간다, 잘못된 게 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쿠데타 세력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지죠. 12.12 쿠데타도 전두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이때 체포당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정승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아주 달라지는데, 이 인조반정이라고 부른 거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입장에서 이제 부른 거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계해정변이라고 계해 쿠데타란 뜻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광해군 15년에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이 이제 광해군이 정권을 광해군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는, 즉위할 때는 당시 임진왜란이 발생하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그 당파가 이 북인들이에요.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이죠. 정인홍이라든지 곽재우 장군이라든지 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북인들인데, 이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천조임금이, 선조가 이 반계승통이잖아요. 선조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나중에 뒤늦게 임모광우를 얻어가지고, 임모광우가 깐난 영창대군을 낳으니까
여기에 자꾸 선조가 눈길을 주는 와중에서 이 북인들은 세자 광해군의 휴종일관 지지하면서 광해군 때 이제 북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일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이 일으킨 쿠데타가 광해군 15년 1623년에 그 계해정변인데요. 이 계해정변이 또 성공함으로써 우리 역사가 엄청난 나락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은 시대착오적인 흉명사대주의 사상, 그 다음에 주자학, 성리학, 율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쭉 끌고 오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회를 거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때마다 왕들이 이 노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선 후기 왕들 중에 그래서 독살설이 많은 거죠. 이 서인. 그러니까 이 당파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이 사색당파라 그럴 때 처음에는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근데 동인은 비교적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곧바로 선조임금 때 벌써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죠. 그런데 서인은 계속 단일당파를 유지하다가 이제 숙종 무렵에 와가지고 노론과 이제 소론으로 나뉘는데 바로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서인, 노론 이 세력들이 1623년에 계해정변이란 쿠데타 이후로 1910년 나라를 팔아먹을 때까지 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경종 임금 때 약 3, 4년, 그 다음에 정조 임금 때 약 24년, 이때도 완전 정권에서 쫓겨난 건 아니고, 그 상당 부분 참여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바로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계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까지 계속 이제 권력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일제의 나라를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3.1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이 쓴 3.1혁명을 분석한 두꺼운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일본인이 분석하기를 우리가 김인년에 왜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냐. 일본인 분석이 우리가 대한제국을 먹고 나서 너무 이 노론 일당판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래서 남인 북인 소론이 다들 그 3.1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커졌다, 판이 커졌다라고 이 분석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그 계해정변으로 1623년에 광해군을 쫓아낸 이후로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일제 때도 귀족으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죠. 그러다가 미군정이 들어와서 또다시 이 친일 세력들을 다 중용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때 또 친일파들을 중용하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중추를 이루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역사학계는 거의 100% 이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3 쿠데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권은 제2의 장면 정권이라고 보면 똑같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우리윤 총장 하다가 결국은 권력을 윤석열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 모를 정도로 촛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 요번에 12.3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오랜 적폐, 쌓인 적폐를 갖다가 청산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밝은 희망찬 미래로 가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대한 이 흐름의 방향을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그 계해정변부터 그 다음에 그 망국부터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 이거로 점철되는 와중에 쌓인 적폐를 갖다가 청산해야 되는데
적폐청산의 제1은 우리의 정신을, 이 사회, 이 민족, 이 국가의 정신을 맑게 바꿔야 돼요. 바꾸는 건 뭐냐면 역사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 역사관을 어떻게 바꾸냐,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그 독립전쟁사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학자였어요. 대간 박일수 선생, 석두 이상용 선생, 단재 신초 선생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무원 김교원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재 이수영 선생이라든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역사학자였는데, 바로 이분들이 주춧도로 세워놨던 그 역사관으로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시 바꾸는 길이 12.3 쿠데타를 우리 사회, 국가, 민족의 진정한 희망찬 미래로 바꾸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